우리가 막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상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막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솔직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자, 신하영 씨, 지금 네. 누군가가 자기 다리에 커피를 쏟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씨 해놓고 이제 뭐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럽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왠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사람이 더 솔직해 보이세요? 아니, 두 번째는 확실히 솔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자기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욕하는 사람, 막말하는 사람은 더 솔직한 사람이다. 야, 최소한 걔는 그래도 솔직하잖니? 라고 하는 착각들을 계속 사회적으로 만들어가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지성에 대한 주별 척도가 있어요. 이걸 스테이트 인테그리티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 펠드맨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페이스북 사용자 3만 명의 욕설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진짜 다양하겠다. 각각 어느 주 출신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직성 순위가 있고요. 얼마나 그 주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솔직한가, 그다음에 얼마나 더 욕을 많이 하는가. 예,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막 욕하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래도 걔는 솔직하잖냐. 앞뒤가 같겠지. 그쵸. 적어도. 이게 착각하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되게 재밌게도 솔직하게 엉망인 얘기를 하는,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네.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세상들이 가고 있어서 정말 위험하고 두렵고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죠. 실제로요, 이건 미국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검증이 잘 되어 왔다는 건데, 더 괜찮은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높은 후보. 근데 그 말이 진실인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얘가 막말의 대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트럼프가 했던 이 대표적인 상대 후보를 향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민간 기업에 취업도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난했던 한 의원의 지역구인 볼티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역겹고 쥐가 들끓는 난장판이다. 누구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미국 최악의 지역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은 심리학에서 이제 정규적인 용어로 등극을 했죠. 영어로 볼쉿. 우리말로 개소리.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많죠. 사이비 교주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진심이네 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야, 그래도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우리는 지쳐있을 때, 외로울 때, 낙심했을 때, 무기력할 때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우리는 진심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솔직하다라는 가면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계속해서 착취하죠. 대부분 막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성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막말러가 앞에 딱 있고 나한테 막말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막말을 우리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제일 비슷한 짓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 다른 심리학자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요, 이러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우리한테 바바리맨 짓을 하는 거라고. 왜냐, 바바리맨이 와서 슉 하고 자기 짓을 하고 나가죠. 근데 우리가 받는 충격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며 굉장히 그들은 이상한 걸 우리로 하여금 취하고 가요. 그렇죠. 육체적 막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바바리맨들에게 네가 제일 범행하기 쉽고 계속 범행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지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 네. 왜? 그럼 계속 쫓아가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 네네. 심리학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막말을 통해 승리한 사람 모두 결국 다음 승리를 막말을 통해 갈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을 같은 방식으로, 그럼 네가 벗었어, 나도 벗었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 막말에 대해서 똑같이 막말로 비난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런 막말하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웃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단호한 언어. 이 삼박자를 다 가지셔야 돼요. 쉽지 않죠. 당황스러우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용은 단호하게, 그 다음에 말투는 친근하게. 그래서 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잘 연습해 놓으십시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답은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판교 잡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판교 잡스? 잡스하면 누구 떠오르시나요? 스티브 잡스죠. 판교에 가면요, 정말 많은 IT 쪽의 스타트업들이 있죠. 20대, 30대 성공한 젊은 사업가들이 있어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입고 나와요. 네, 진짜 스티브 잡스. 네. 이분들 중에 일부가 판교 잡스인데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판교 꼰대 잡스. 저도 그 중에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4, 5, 60대에 해당하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동풍이에요. 진짜 어떻게 20대에 30대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인생관이 확고부동할까? 네. 4, 5, 60대는 그래도 아까 이재용 씨께서도 자꾸 이렇게 저를 눈을 마주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우리는 그래도 좀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꼰대인 거 알아야죠. 저도 그래서 저만 빼고 대학원생들이 회식하고 MT 가는 거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는 MT를 같이 가기로 했는데 굉장히 큰 펜션도 빌렸고요. 자동차도 제 자동차를 가져갔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몸이 살짝 좋지 않고 코로나 걸리신 분이 바로 옆에 계셨어라고 했더니 네, 편히 쉬십시오. 저희는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진짜 이 젊은 꼰대 이분들은요, 진짜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젊거든요, 나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데 그렇게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좀 과도하게 싶을 정도로 그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심리학에서 이런 젊은 꼰대들의 특징을 봤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어린 나이에 크게 성취한 사람.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젊은 꼰대가 된다가 아니라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게다가 어린 나이에 큰 성취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질문이에요. 이전 세대와 달리 요즘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서 더 이상 선배에게 질문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지식의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차이가 나죠. 내가 질문해야 그 사람도 질문하거든요. 결국은 질문하고 질문받는 자가 지식을 지혜로 리포맷합니다. 질문하는 후배들이 진짜 성장할 후배들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세운 규칙이나 규범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젊은 꼰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7시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미신적인 행태를 해요. 7시 이전에는 뭔가 기운에 좋은 기운이 있다는 둥. 왜 제가 그런 거 봤더니 그 사람은 실제로 7시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아침형 인간들과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공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녁형 인간들이 있거든요. 저녁형 인간들이 있어요. 저녁형 인간들이 창조적인 인간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연의 일치의 하나로 특정한 요인을 성공하면 그게 이제 행동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혹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피상적인 생각을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결국 또 젊은 꼰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많이 답답하죠. 저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꼰대 짓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잘 조언을 하고 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팁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미국의 언어 인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토마슬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내 말이 훨씬 더 꼰대스럽지 않게 하지만 내 경험이 더 잘 그들에게 스며들 수 있고 후배들도 들을 수 있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성공은 기술하고 실패는 설명해라. 기술, 조선왕조실록 있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성공한 건 선배님 그때 성과가 좋으셨다면서요. 야 그때 말이야 남북관계가 그때 정상화가 됐어. 유가가 그때 떨어졌지. 조선왕조실록처럼 담담히 그때 당시의 정황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 나. 실패는 설명하라. 설명은 삼국지 주인공 있는 거죠. 선배님 그때 왜 이렇게 안 좋았다면서요? 그때 내가 뭐가 문제였냐면 말이지. 그러면 내가 가진 경험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죠. 요거 거꾸로 하죠 대부분. 자기의 성공을 설명하죠. 그렇죠. 신나게 그냥 나의 네, 무공을. 그렇지. 밤을 자지 않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선배가 자기의 실패는 기술해버리면 되게 기만적으로 보이죠. 그때 국제 정세가 안 좋았어. 그때 유가가 지금 저참하게 떨어지고. 변명 같고. 성공은 기술하고 실패는 설명하면 굉장히 후배로서는 받아 적고 싶은 선배들의 말이죠. 나이 든 꼰대, 젊은 꼰대 모두 막론하고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그렇죠. 네. 뒤에서 다 해주시는. 10,000불짜리 그 용어인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렇죠? 네, 네, 정말. 그런데요, 하셔도 돼요. 라떼는 말이야. 그 말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결국 내가 말이야. 너희 때는 말이지. 내가 너희들을 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세대를 비교해버리면서 혹은 차별하면서 균형이 무너지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보다는 우리 때는 말이야가 좀 더 괜찮아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때는 그렇게 힘을 합쳤다는 거지? 이 선배의 이야기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칭찬이 바로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일을 참 잘해요. 요즘 젊은 사람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반대로 우리 이재용 씨께서 김용준 씨한테 이런 칭찬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되게 이상할걸요? 어머 선배님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을 참 잘 입으십니다.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을 참 잘 입으십니다. 어머. 그 세대 내를 비교하거나 뭔가 우열을 매기면서 칭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덕담해도 좋은 결과는 안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칭찬과 대화는 우연한 득점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다 나가실 때 편하게 신도록 돌려놨어요. 그런데 이모 중에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누가 이렇게 기특하게 신발을 다 돌려놨어서 나갈 때 편하게 신기에. 저요 이모. 아우 역시 경일. 저한테 40년 동안 기억나는 말이죠. 이렇게 우연한 득점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 거기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큰 의미 없이 하는 행동,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데도 이 행동이 조직 혹은 우리 집, 가정 혹은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인 행동이라면 누군가가 그걸 놓치지 않고 이거 누가 했어? 고마워. 아유 이거 요긴한 행동이네. 이렇게 덕담 받아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요? 바로 자율적이고요. 요즘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네들 시킨 일만 해. 결국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시킨 일 잘해왔을 때만 내가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시킨 일 잘해왔을 때만 보상받는 사람들은 정말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후배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큰 의미 없이 하는 행동도 분명히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정말 많은 그런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잘했다, 고마워 라고 해주면서 우리는 그들과 훨씬 더 자율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타인에 대해서 알려면요. 제일 좋은 건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내 안에 그 저 사람이 보이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좀 정도는 약하더라도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근거가 바로 뭐냐? 평상시에 일기 써놓으시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가 있습니다. 일기를 아침에 쓰세요. 어저께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감정 속에서 살짝 벗어나와서 쓰는 거예요. 어제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는데 이래서 좀 그랬음, 이래서 좀 저랬음. 끝이에요. 그 일기 속에서 원망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기쁨이나 막 번민에 막 묻혀 있는 그런 일기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일기 안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하거나 그걸 잘 쳐다보면 내가 나를 볼 줄 아니 타인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알기도 어렵고 참 여러모로 정말 신기하고도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 또 타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누구에게 지옥 같은 타인이 될 수 있잖아요. 타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서 이미 좋은 어른이시고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를 좀 더 줄여나가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